나는 매일 새벽 4시 30분에 눈을 뜬다.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국을 강타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불안정하다. 나 역시 그 불안정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8개월째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새벽빛을 받으며 나는 조심스럽게 오른손에 특수 손목 보호대를 착용한다. 의사가 처방해주니 검은색 보조기는 반복성 긴장 장애로 손상된 근육을 보호해준다. 2년 전 그 마지막 수술에서 무리한 집도의 결과였다. 15년간 메스를 잡아온 손이 더 이상 예전처럼 정교하게 움직여주지 않는다. 서울 강남의 이 아파트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다. 박준호 대표 댁, 그는 금융위기 이후 의료기기 수입업으로 큰 돈을 벌어들인 사람 중 하나다. 아내는 간호사 출신이지만 결혼 후 전업주부가 되었고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 민준에게 자신의 꿈을 투영하고 있다. 나는 과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2000년대 중반 서울대 병원에서 신경외과 펠로우로 근무하며 국내 의료계의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던 의사 정수연. 그 이름은 이제 내가 묻어둔 과거일 뿐이다. 거실로 발걸음을 옮기자 책상 위의 의학 교재들이 형광등 빛에 반짝인다. 수십만 원짜리 전문 서적. 하지만 이 집에서는 고문 도구에 가깝다. 매일 오후 5시간, 저녁 3시간. 민주는 아버지의 강요에 못 이겨 책상 앞에 앉지만 그 눈에는 의학에 대한 열정이 아닌 두려움만이 가득한. 어제도 과외 선생님인 김 교수의 날카로운 지적이 집안을 메웠다. 민준아, 이런 식으로는 의대 꿈도 꾸지 마. 기계적으로 외우지 말고 원리를 이해해야지. 60세의 김 교수는 자신도 한때 연구자를 꿈꿨지만 이루지 못한 채 입시교육에만 매달리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엄격하기로 소문났지만 정작 학문의 본질보다는 입시 테크닉에만 치중한다. 나는 책상 주변을 조용히 정리하며 의학 교재를 스친다. 차가운 종이가 손끝에 닿는 순간 몸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댄다. 하지만 나는 재빨리 손을 거둔다. 이 집의 간병인으로서 지켜야 할 선이 있다. 민준의 방을 청소하다 보면 침대 밑에 숨겨진 만화책들을 발견한다. 슬램덩크. 이 나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다. 나는 그것들을 다시 제자리에 숨겨둔다. 어린 청년의 작은 저항이 안쓰럽기만 하다. 아침 식사 시간은 늘 전쟁터다. 민준 아버지는 아들의 공부 부족을 지적하고 민준은 말없이 고개를 숙인다. 어머니인 박미경은 신문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모르는 척한다. 금융위기 이후 남편의 사업이 잘 되면서 가정사에는 더욱 관심이 없어 보인다. 아빠, 저는 의대가 정말 싫어요. 어제 민준이 용기를 내어 한 말이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내가 뭘 알아. 아빠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내가 이뤄야 하는 거야. 이 집안에 의사가 나와야 한다고. 나는 그저 조용히 있을 뿐이었다. 간병인의 신분으로 끼어들 수는 없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다. 의학은 강요로 피어나는 것이 아닌데 의학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사명감의 표현인데 오늘도 민준의 공부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운다. 기계적으로 용어를 암송하는 소리, 중간중간 터져 나오는 한숨, 그리고 깊은 절망.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2년 전 나를 떠올린다. 무리한 수술 일정으로 손목이 부어오르고 손가락 끝이 저려왔던 그때를. 결국 의사로부터 영구적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던 그 순간을. 그리고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병원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펠로우들은
대부분 짐을 쌌고 의료진 지원도 대폭 줄어들었다. 언론은 의료사고와 비리에만 관심을 보였다. 나는 치료에 전념한다는 핑계로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아무도 내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추적하지 않았다. 모두 생존에 바빴으니까. 지금 나는 정수연이 아닌 그저 박 아줌마이다. 이 집 사람들에게는 지방에서 올라온 평범한 간병인일 뿐이다. 오른손의 검은 보조기도 단순히 관절염 때문이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씩 민준이 공부하다 말고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면 참기 어렵다. 그 아이 안에 잠들어 있는 지적 호기심이 잘못된 교육 방식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오늘도 나는 검은 보조기를 끼고 조용히 하루를 시작한다. 아무도 모르는 나의 진짜 이야기를 가슴에 묻은 채로. 오후 4시. 김철민 교수가 도착하는 시간이다. 60세의 김철민 교수는 고려대학교 의대 교수로 의대 입시 전문가로 소문났다. 하지만 그의 교수법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 민준아, 왜 이렇게 이해도가 떨어져? 생명과학 기초부터 다시. 김 교수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린다. 민준은 18세, 고등학생답지 않게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어 있다. 아이의 눈에 두려움이 서린 것은 당연하다. 공포에 떨고 있으니까. 등이 구부정하고 손가락이 경직되어 있다. 이런 상태로는 절대 학습이 될 수 없다. 학문은 몸의 자연스러운 호기심에서 나오는 것인데. 틀렸어. 다시 처음부터. 생물학 개념 설명이 또다시 중단된다. 민준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든다. 나는 무의식 중에 내 오른손을 만져본다. 보조기 속에서 손목이 욱신거린다. 2년 전 나도 이런 식으로 무리했다. 하루 16시간씩 수술실에서 지내면서 몸의 신호를 무시했다. 선생님, 저 못하겠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린다. 18세 청년의 솔직한 토로였다. 하지만 김 교수의 반응은 차갑다. 못하겠다고? 의대 가려면 이 정도는 기본이야. 다른 애들은 벌써 유기화학도 끝냈어. 거짓말이다. 나는 속으로 한숨을 쉰다. 의학은 단계별로 차근차근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무작정 빠른 진도를 나가면 오히려 독이 된다. 더구나 민주는 아직 기초적인 과학적 사고력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과외가 끝나고 김 교수가 떠난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인다. 민주는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 문을 닫아 버렸다. 나는 책상 주변을 정리하며 교재를 들여다본다. 생명과학, 화학, 물리학, 빨간 펜으로 온통 틀렸다는 표시가 되어 있다. 저녁 식사 시간, 민준 아버지의 잔소리가 시작된다. 민준아, 김 선생님이 내가 집중을 제대로 안 한다고 하시던데. 52세인 민준 아버지 박준호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의사의 꿈을 아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1980년대에 의대를 지망했지만 집안 사정으로 중도에 포기해야 했던 한이 고스란히 민준에게 향하고 있다. 아빠, 저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민준의 목소리에 억울함이 묻어난다. 실제로 이 아이는 하루 8시간 이상 책상 앞에 앉아 있다. 고등학교 3학년이 감당하기에는 과도한 학습량이다. 열심히 했다고? 그럼 왜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 나는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본다. 간병인으로서는 끼어들 수 없지만 마음 한 구석이 찢어진다.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이 보인다. 밤 11시. 모든 가족이 잠든 후 나는 거실로 내려온다. 달빛이 책상 위의 의학 교재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는다.
검은 보조기를 낀 채로 교재를 펼치는 순간 2년간 억눌러온 감정이 밀려온다. 손목의 통증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인다. 해부학 아틀라스. 어쩌면 내가 가장 사랑했던 책 중 하나다. 천몇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계단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 민준이다. 아이는 계단 중간에서 멈춰서 내 모습을 보고 있다. 나는 책장 넘기기를 멈추지 않는다. 대신 더욱 조심스럽게, 더욱 깊이 집중해서 내용을 읽는다. 후유증으로 손상된 근육 때문에 예전만큼 정교하지는 않다. 하지만 지식에 대한 갈망은 여전히 흘러나온다. 암기가 아닌 이해로 보는 의학. 민준이 지금까지 경험해본 그 어떤 학습과도 다른 것이다. 한참을 지난 후에도 민준은 움직이지 않는다. 나 역시 등을 돌린 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서로의 존재를 알지만 직접적인 대면은 피하고 있다. 아주머니. 민준의 작은 목소리가 들린다. 18세 청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다. 지금 정말 아주머니가 보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 대답한다. 늦었으니 어서 자렴. 민준아. 아주머니. 저도 그렇게 공부하고 싶어요. 그렇게 재미있게. 그 말 속에 담긴 간절함이 내 가슴을 친다. 2년간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 한 구석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낀다. 민준아.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연다. 여전히 등을 돌린 채로. 공부는 마음이란다. 암기가 아니라 마음이여. 내 안에 있는 호기심을 따라가는 거야. 궁금하다면 그 궁금함을, 알고 싶다면 그 알고 싶음을 학습에 담으면 되는 거야. 민주는 한동안 말이 없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어온다. 아주머니, 저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내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린다. 2년간 쌓아올린 벽이 순식간에 허물어진다. 민준의 간절한 목소리 앞에서 나는 더 이상 간병인이 아니다. 다시 지식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되어 버렸다. 그래, 우리 비밀로 하자. 그렇게 우리의 깊은 밤 공부가 시작되었다. 매일 밤 11시 30분이 되면 우리의 비밀 공부 시간이 시작된다. 민주는 양말을 신고 조용히 계단을 내려온다. 나는 이미 책상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검은 보조기를 낀 채 여전히 등을 보인 상태로. 첫 번째 방. 나는 민준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가르쳤다. 민준아, 먼저 숨을 깊이 들이마셔봐. 18세 청년은 내 말을 따라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다. 그동안 얼마나 긴장한 채로 공부했는지 어깨와 목이 바위처럼 경직되어 있다. 이제 마음을 편하게 해. 공부는 전투가 아니야. 탐험이야. 나는 등을 돌린 채로 시범을 보인다. 손목 후유증으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민준보다는 훨씬 자연스럽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내 동작을 따라한다. 아주머니, 이상해요. 공부가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요? 민준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다. 3년간 김 교수에게 배운 방식은 온통 강압과 경쟁으로 가득했다. 무조건 외우고 문제를 풀고 점수를 따라는 지시들. 그런 것들이 민준을 옥죄고 있었다. 학문은 자연스러운 거야.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나는 천천히 해부학 교재를 펼친다. 복잡한 인체 구조지만 각 부분마다 이야기가 살아있다. 민준은 신기한 듯 내 설명을 듣는다. 이제 민준이 해봐. 민준이 교재를 펼친다. 여전히 조금 긴장되어 있지만 전보다는 훨씬 자연스럽다. 심장의 구조, 복잡한 해부학이
이렇게 흥미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아이는 처음 깨닫는 듯하다.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민준의 낮 공부 소리가 달라졌다. 여전히 교과서를 보고 있지만 예전처럼 기계적이지 않다. 개념과 개념 사이에 이해가 살아있다. 김철민 교수가 이상함을 눈치채기 시작한 것은 둘째 주였다. 민준아, 너 요즘 어디서 따로 배우고 있니? 60세 교수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준은 당황한다. 아니에요, 선생님. 그럼 이 해석은 어떻게 나온 거지? 분명히 누군가에게 배운 티가 나는데. 나는 거실 구석에서 이 대화를 듣는다. 가슴이 조마조마하다. 혹시 들킬까봐 그냥 혼자 공부하다가 민준의 목소리가 작아진다. 18세 아이에게는 거짓말이 쉽지 않다. 김 교수는 의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본다. 그러다 방에서 나오는 나와 눈이 마주친다. 순간 내 심장이 멎는다. 하지만 교수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지방에서 올라온 간병인 따위가 이 약을 알 리 없다는 선입견 때문이다. 셋째 주가 되자 민준의 실력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생명과학을 더 이상 기계적으로 암기하지 않는다. 각 개념의 의미를 이해하고 단원마다 자연스러운 연결고리를 찾는다. 이상하다. 정말 이상해. 김철민 교수는 중얼거리며 민준의 답변을 지켜본다. 분명히 지식적으로는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해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에 죽은 암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학습이 되었다. 민준아, 정말 혼자서 이렇게 된 거야? 네, 선생님. 민준은 여전히 거짓말이 어색하다. 하지만 우리의 비밀을 지키려고 애쓴다. 나는 밤마다 민준에게 학문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쳤다.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도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생물학의 복잡한 과정 속에는 생명의 신비가 있고 화학의 반응 속에는 자연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공부가 이렇게 재미있는 거였어요? 어느 날 밤 민준이 눈을 반짝이며 웃는다. 18세 청년의 순수한 호기심이 느껴진다. 원래 학문은 재미있는 거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알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 내 말에 민준은 깊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묻는다. 아주머니는 언제부터 이런 걸 아셨어요? 순간 말문이 막힌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의대에서 7년, 레지던트 4년, 펠로우 3년간 의학과 함께 살아왔다고 말할 수는 없다. 아주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었어. 그럼 아주머니도 옛날엔 의사셨나요? 민준의 순진한 질문이 얘 가슴을 찌른다. 아이는 아직 모른다. 자신을 가르치는 사람이 2000년대 중반 서울대병원에서 주목받았던 그 정수연이라는 것을. 그냥 관심만 있었을 뿐이야. 나는 얼버무리며 주제를 돌린다. 하지만 민준의 호기심 어린 눈빛은 계속 나를 따라온다. 한 달이 지나자 김 교수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갔다. 민준의 변화가 너무 급격했다. 학문적 이해력은 하루아침에 늘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누군가 제대로 된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다. 민준 아버지, 혹시 집에서 다른 분이 과외를 해주시는 건 아닌가요? 교수는 박준호에게 직접 묻는다. 아니에요. 민준이 혼자 공부하는 것 외엔 없는데요. 52세인 박준호도 아들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지만 좋은 변화니까 굳이 파헤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만족스러워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될 수는 없다는 것을.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것이고 그때 나는 또다시
도망쳐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 11시 30분 나는 책상 앞에서 민준을 기다린다. 검은 보조기를 끼고 등을 돌린 채로. 이 아이가 진정한 학문의 기쁨을 느끼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내 손목은 여전히 아프다. 하지만 민준의 변화를 지켜보며 나 역시 조금씩 치유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2달째 접어들면서 민준의 변화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아이는 이제 생명과학을 완전히 소화해 내고 있었다. 단순히 개념을 정확히 외우는 것을 넘어서 각 단원마다 고유한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다. 김철민 교수의 의심은 날로 깊어졌다. 지난주부터는 과외 시간을 일부러 앞당기거나 늦춰서 와 보기도 했다. 혹시 다른 선생님이 와서 가르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을까 하는 속셈이었다. 민준아, 이번 주말에 학원에서 모의고사가 있어. 참가해보자. 교수는 갑작스럽게 제안했다. 의대 지망생들이 모여 실제 수능과 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보는 자리였다. 나는 약을 챙기며 이 대화를 듣고 있었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모의고사요? 민준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다. 18세 아이에게는 아직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내가 요즘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보면 내 실력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거야. 김철민 교수의 진짜 의도는 따로 있었다. 민준의 급작스러운 실력 향상이 정말 혼자만의 노력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그날 밤 민준은 평소보다 더 불안해 보였다. 우리의 비밀 시간에도 손이 떨리고 있었다. 아주머니, 저 정말 모의고사 봐도 될까요? 아직 실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긍을 돌린 채 대답했다. 민준아,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다만 한 가지 기억해.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 하지 마. 내 안에 있는 호기심에만 집중해. 주말이 되었다. 오후 5시경 민준이 집에 돌아왔다. 어땠어, 민준아? 아버지인 박준호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김철민 교수는 민준을 집까지 바래다 주며 박준호와 긴 대화를 나눴다. 민준 아버님, 오늘 모의고사에서 민준이가 상당히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정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민준이의 답안이 너무 성숙해요. 고등학교 3학년이 쓸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김철민 교수의 목소리에 이심이 깔려 있었다. 혹시 집에 의학을 아시는 다른 분이 계신가요? 글쎄요. 저희 집에는 저랑 아내, 민준이, 그리고 편찮으신 아버지와 간병인 아주머니 뿐인데요. 내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드디어 의심의 화살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 3번째 달이 시작되자 김철민 교수의 의심은 집요한 추적으로 바뀌었다. 혹시 간병인 아주머니, 의학 쪽에 관심이 있으세요? 어느 날 김 교수가 갑작스럽게 물었다. 다음 주 과외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김 교수는 민준에게 즉석에서 처음 보는 의학 논문 요약문을 주었다. 민준아, 이 논문을 읽고 핵심 내용을 설명해봐. 민준은 논문을 잠시 읽어본 후 설명을 시작했다. 처음 보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연구, 방법론의 타당성을 논하고 있었다. 실험 설계의 한계점까지 지적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김철민 교수는 중얼거렸다. 민준아, 정말 마지막으로 묻는다. 누군가 너를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선생님. 정말 혼자. 그때였다.
나는 2층에서 급히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다. 몸의 균형을 잡으려다 들고 있던 청소 도구들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오른손의 검은 보조기가 벗겨져 나갔다. 손목과 손가락 사이에 특수 의료용 보정기가 드러났다. 그리고 손가락 끝에는 수십 년간 의료 기구를 다룬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유의 굳은 살이 선명하게 보였다. 김철민 교수의 눈이 내 손에 고정되었다. 60세 베테랑 의학 교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잠깐만요. 김철민 교수가 천천히 일어났다. 혹시 정말 의학 쪽을 모르세요? 나는 급히 보조기를 다시 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게 예전에 간병일 하다가 간병일로는 이런 굳은 살이 생기지 않아요. 김철민 교수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다. 아주머니,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영숙입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 이름을 댔다. 하지만 교수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민준의 급작스러운 실력 향상, 그리고 이 집에 숨어있는 의학 전문가,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민준아, 너 혹시 이 아주머니한테 공부 배우고 있는 거지? 민준은 당황한 표정으로 나와 김 교수를 번갈아 봤다. 18세 청년에게는 더 이상 거짓말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저는 이제 다 들켰다. 도대체 누구시죠? 왜 신분을 숨기고 이 집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순간 시간이 멎은 것 같았다. 2년간 지켜온 비밀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검은 보조기를 완전히 벗었다. 수술 후유증으로 부어오른 손목과 특수 의료기, 그리고 의사의 증거인 굳은 살들이 모두 드러났다. 민준 아버님. 김철민 교수가 큰 소리로 박준호를 불렀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다. 드디어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찾아왔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